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은 세계의 모범이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잘 사는 법, 복지를 누리면서도 성장하는 법을 전 세계에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이 유럽에서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쓰레기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거리를 불태우고 있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도 유럽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선생님 노릇하던 유럽이 왜 갑자기 문제아가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심장, 독일이 왜 멈춰버렸는지. 두 번째, 프랑스는 왜 매일 불타고 있는지. 세 번째, 유럽이 미국한테 왜 아무 말도 못하게 됐는지. 네 번째,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벤츠, BMW, 명품 브랜드, 복지 천국,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심장이죠. 그 심장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아시죠? 비틀, 골프, 티구안 만드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폭스바겐이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본토에 있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88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안 닫았던 공장이 지금 닫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독일에서만 3만 5천 명을 자르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국내 전체 직원이 약 7만 명입니다. 폭스바겐이 자르겠다는 숫자가 현대차 직원 절반이에요. 한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건 그냥 불경기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프랑스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9월 프랑스 전역이 마비됐습니다. 블록공뚜, 프랑스어로 모두 멈추자 라는 뜻인데요. 시민들이 SNS로 모여서 도로를 막고 쓰레기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프랑스의 주요 도시 전부가 마비됐어요. 왜 이랬을까요? 정부가 4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를 줄이고 공휴일도 2일 줄이겠다고 했어요. 시민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위 한 달 만에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새 총리도 취임 첫날부터 시위에 시달렸어요. 프랑스는 지금 누가 총리를 해도 나라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유럽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과 뇌가 동시에 멈추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전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유럽 몰락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숫자, 전기요금입니다.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0.199 유로입니다. 미국은요? 0.075 유로. 중국은요? 0.08 유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럽에서 공장 돌리려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전기세를 2.6배나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똑같은 라면 공장을 운영하는데 한국에서는 전기세가 월 10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같은 공장 돌리는데 2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라면 한 봉지 만드는 원가부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겠죠? 실제로 세계 최대 화학기업 BASF가 독일 본사 공장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대신 중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철강의 상징 티센크루프는 올해 4억에서 8억 유로 규모의 순손실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숫자,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입니다. 2025년 상반기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 급감했습니다.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차를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숫자, 유럽 배터리 회사 노스볼트의 부채입니다.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입니다. 노스볼트가 뭐냐면요, 유럽이 야심차게 키우던 전기차 배터리 회사예요. 중국 배터리에 대항하려고 유럽의 희망이라고 불렀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25년 파산했습니다. 기술력도 부족했고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CATL이나 BYD랑 가격 경쟁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유럽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이나 한국한테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을 남한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에너지 모델의 붕괴입니다. 유럽, 특히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 왔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싸게 가스를 받아왔거든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 경제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을 러시아라는 주유소에서 아주 싸게 넣고 있었던 거예요. 리터당 1,000원에 넣던 기름을요.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가스를 못 받게 된 거죠. 갑자기 리터당 1,000원 하던 기름이 3,000원이 된 겁니다. 자동차는 그대로인데 연료비가 3배가 됐어요. 이게 지금 독일 산업이 처한 상황입니다. 공장은 그대로인데 에너지 비용이 2.6배가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 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BASF 같은 화학 회사들이 독일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면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에요. 유럽 기업들은 그동안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낮은 생산 원가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이었어요. 은행들도 이 구조를 믿고 대출을 해줬고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3배가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무너졌습니다. 수익성이 무너지니까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요.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추가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의존 구조의 함정입니다. 값싼 에너지가 끊기면 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요, 유럽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러시아 에너지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는 겁니다. 한 곳에만 기대고 있다가 그게 끊기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전기차 전환 실패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독일 하면 자동차잖아요.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이 전부 독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독일이 이 전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ID 시리즈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결함에 디자인도 투박하다고 혹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의 BYD나 미국의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피처폰의 왕이었습니다. 노키아처럼요. 피처폰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전환에 실패하면서 몰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존에 잘하던 건 의미가 없어졌는데 새로운 기술에서는 뒤처진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그런데 유럽에는 제대로 된 배터리 회사가 없습니다. 노스볼트라는 유럽의 희망이 파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중국의 CATL이나 한국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사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의 가장 비싼 부품을 남한테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장을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정치적 파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2월 독일 총선 결과를 보시면요, 극우 정당인 AFD가 20.8%를 득표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후 역사상 극우 정당이 받은 표 중에 가장 많은 표예요.
반면 기존 집권당이었던 3인당은 16.4%로 역사상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제 독일에서는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위를 한 기민당은 극우 AFD랑은 절대 손을 안 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AFD를 빼면 과반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정부를 만들어도 서로 싸우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펴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사회가 5개 파벌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결정하려고 하면 매번 싸우고 합의가 안 됩니다.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쪼개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더 심각합니다. 마린 르펜이라는 극우 정치인 아시죠? 2027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법원이 르펜에게 5년간 선거 출마 금지 판결을 내렸어요. 공금 유용 혐의였습니다. 르펜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7년을 도둑 맞았다면서 시위를 했어요. 프랑스는 지금 좌파도 불만이고 우파도 불만입니다. 정부가 뭘 해도 시위가 터져요. 나라가 마비된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미국 의존의 역설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뼈아픈 원인일 수 있어요. 2026년 1월 3일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국제법상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는 건 전쟁 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유럽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어요. 스페인 총리도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탈리아 총리는 오히려 미국의 행동을 방어적 개입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라고 들어보셨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동맹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를 남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가게 경비를 동네 형한테 맡겼다고 해봐요. 경비비는 싸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옆 가게 사장님을 패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비겁한 거고 나서면 우리 가게 경비는 누가 해주나 걱정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딱 그 상황입니다. 미국이 뭘 해도 강하게 말을 못해요. 안보를 맡겨놨으니까.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이에요. 영국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영국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파업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는 침체됐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는데 구조조정은 안 했고 노조는 기득권만 지키려 했고 정치권은 표만 신경 썼어요. 지금 유럽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1990년대 일본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30년이나 헤어나오지 못했냐면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좀비 기업을 살려두고 근본적인 개혁을 안 했어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있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노조가 반대하고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이 막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뭘까요? 영국은 병자에서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30년이 지나도 아직 회복 못했고요. 유럽이 지금 이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 독일 제조업 붕괴입니다. 폭스바겐 공장 폐쇄는 시작에 불과해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부품 회사들이 무너집니다. 부품 회사가 무너지면 그 지역 경제가 무너져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줄고
다른 산업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떨어졌고요. 정치가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는 거예요. 2012년 유로존 위기 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유럽 통합의 균열입니다. 지금 유럽 각국이 각자 도생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나라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어요.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미 EU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고 극우 정당들은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면 유럽은 그냥 작은 나라들의 집합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이나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한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남의 나라 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 한 곳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도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가고 있고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교훈.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독일이 전기차 전환에 실패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어떤가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 정치적 안정이 경제의 기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쪼개지면서 경제 정책도 못 펴고 있잖아요. 정치가 싸우느라 정신없으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권이 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유럽 몰락은 4가지 원인이 동시에 터진 결과입니다. 1번, 에너지 모델 붕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끊기니까 산업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2번, 전기차 전환 실패. 미래 산업에서 뒤처지면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3번, 정치적 파편화. 극우가 부상하고 기존 정당은 무너지면서 나라가 마비됐습니다. 4번, 미국 의존의 역설. 안보를 맡겼더니 발언권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은요, 남에게 기대는 순간 콧대는 꺾인다는 겁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기댔고 미국 안보에 기댔고 과거의 영광에 기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유럽 주식이나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럽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2번, 유로화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유로화 가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유럽 기업과 거래하시는 분들 거래처 다변화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럽 기업들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번, 해외 취업이나 유학 계획 있으신 분들 유럽 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유럽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럽의 실수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콧대 놓던 유럽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은 세계의 모범이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잘 사는 법, 복지를 누리면서도 성장하는 법을 전 세계에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이 유럽에서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쓰레기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거리를 불태우고 있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도 유럽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선생님 노릇하던 유럽이
왜 갑자기 문제아가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심장, 독일이 왜 멈춰버렸는지. 두 번째, 프랑스는 왜 매일 불타고 있는지. 세 번째, 유럽이 미국한테 왜 아무 말도 못하게 됐는지. 네 번째,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벤츠, BMW, 명품 브랜드, 복지 천국,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심장이죠. 그 심장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아시죠? 비틀, 골프, 티구안 만드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폭스바겐이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본토에 있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88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안 닫았던 공장이 지금 닫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독일에서만 3만 5천 명을 자르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국내 전체 직원이 약 7만 명입니다. 폭스바겐이 자르겠다는 숫자가 현대차 직원 절반이에요. 한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건 그냥 불경기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프랑스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9월 프랑스 전역이 마비됐습니다. 블록공뚜, 프랑스어로 모두 멈추자 라는 뜻인데요. 시민들이 SNS로 모여서 도로를 막고 쓰레기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프랑스의 주요 도시 전부가 마비됐어요. 왜 이랬을까요? 정부가 4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를 줄이고 공휴일도 2일 줄이겠다고 했어요. 시민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위 한 달 만에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새 총리도 취임 첫날부터 시위에 시달렸어요. 프랑스는 지금 누가 총리를 해도 나라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유럽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과 뇌가 동시에 멈추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전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유럽 몰락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숫자, 전기요금입니다.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0.199 유로입니다. 미국은요? 0.075 유로. 중국은요? 0.081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럽에서 공장 돌리려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전기세를 2.6배나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똑같은 라면 공장을 운영하는데 한국에서는 전기세가 월 10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같은 공장 돌리는데 2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라면 한 봉지 만드는 원가부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겠죠? 실제로 세계 최대 화학기업 BASF가 독일 본사 공장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대신 중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철강의 상징 티센크루프는 올해 4억에서 8억 유로 규모의 순손실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숫자,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입니다. 2025년 상반기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 급감했습니다.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차를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숫자, 유럽 배터리 회사 노스볼트의 부채입니다.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입니다. 노스볼트가 뭐냐면요. 유럽이 야심차게 키우던 전기차 배터리 회사예요. 중국 배터리에 대항하려고
유럽의 희망이라고 불렀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25년 파산했습니다. 기술력도 부족했고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CATL이나 BYD랑 가격 경쟁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유럽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이나 한국한테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을 남한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에너지 모델의 붕괴입니다. 유럽, 특히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 왔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싸게 가스를 받아왔거든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 경제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을 러시아라는 주유소에서 아주 싸게 넣고 있었던 거예요. 리터당 1,000원에 넣던 기름을요.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가스를 못 받게 된 거죠. 갑자기 리터당 1,000원 하던 기름이 3,000원이 된 겁니다. 자동차는 그대로인데 연료비가 3배가 됐어요. 이게 지금 독일 산업이 처한 상황입니다. 공장은 그대로인데 에너지 비용이 2.6배가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 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BASF 같은 화학 회사들이 독일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면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에요. 유럽 기업들은 그동안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낮은 생산 원가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이었어요. 은행들도 이 구조를 믿고 대출을 해줬고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3배가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무너졌습니다. 수익성이 무너지니까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요.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추가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의존 구조의 함정입니다. 값싼 에너지가 끊기면 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요. 유럽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러시아 에너지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는 겁니다. 한 곳에만 기대고 있다가 그게 끊기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전기차 전환 실패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독일 하면 자동차잖아요.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이 전부 독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독일이 이 전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ID 시리즈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결함에 디자인도 투박하다고 혹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의 BYD나 미국의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피처폰의 왕이었습니다. 노키아처럼요. 피처폰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전환에 실패하면서 몰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존에 잘하던 건 의미가 없어졌는데 새로운 기술에서는 뒤처진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그런데 유럽에는 제대로 된 배터리 회사가 없습니다. 노스볼트라는 유럽의 희망이 파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중국의 CATL이나 한국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사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의 가장 비싼 부품을 남한테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장을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정치적 파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2월 독일 총선 결과를 보시면요. 극우 정당인 AFD가 20.8%를 득표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후 역사상 극우 정당이 받은 표 중에 가장 많은 표예요. 반면 기존 집권당이었던 3인당은 16.4%로 역사상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제 독일에서는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위를 한 기민당은 극우 AFD랑은 절대 손을 안 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AFD를 빼면 과반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정부를 만들어도 서로 싸우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펴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사회가 5개 파벌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결정하려고 하면 매번 싸우고 합의가 안 됩니다.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쪼개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더 심각합니다. 마린 르펜이라는 극우 정치인 아시죠? 2027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법원이 르펜에게 5년간 선거 출마 금지 판결을 내렸어요. 공금 유용 혐의였습니다. 르펜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7년을 도둑 맞았다면서 시위를 했어요. 프랑스는 지금 좌파도 불만이고 우파도 불만입니다. 정부가 뭘 해도 시위가 터져요. 나라가 마비된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미국 의존의 역설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뼈아픈 원인일 수 있어요. 2026년 1월 3일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국제법상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는 건 전쟁 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유럽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어요. 스페인 총리도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탈리아 총리는 오히려 미국의 행동을 방어적 개입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라고 들어보셨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동맹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를 남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가게 경비를 동네 형한테 맡겼다고 해봐요. 경비비는 싸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옆 가게 사장님을 패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비겁한 거고 나서면 우리 가게 경비는 누가 해주나 걱정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딱 그 상황입니다. 미국이 뭘 해도 강하게 말을 못해요. 안보를 맡겨놨으니까.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이에요. 영국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영국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파업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는 침체됐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는데 구조조정은 안 했고 노조는 기득권만 지키려 했고 정치권은 표만 신경 썼어요. 지금 유럽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1990년대 일본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30년이나 헤어나오지 못했냐면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좀비 기업을 살려두고 근본적인 개혁을 안 했어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있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노조가 반대하고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이 막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뭘까요? 영국은 병자에서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30년이 지나도 아직 회복 못했고요. 유럽이 지금 이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 독일 제조업 붕괴입니다. 폭스바겐 공장 폐쇄는 시작에 불과해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부품 회사들이 무너집니다. 부품 회사가 무너지면 그 지역 경제가 무너져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줄고 다른 산업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떨어졌고요. 정치가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는 거예요. 2012년 유로존 위기 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유럽 통합의 균열입니다. 지금 유럽 각국이
각자 도생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나라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어요.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미 EU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고 극우 정당들은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면 유럽은 그냥 작은 나라들의 집합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이나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한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남의 나라 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 한 곳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도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가고 있고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교훈.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독일이 전기차 전환에 실패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어떤가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 정치적 안정이 경제의 기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쪼개지면서 경제 정책도 못 펴고 있잖아요. 정치가 싸우느라 정신없으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권이 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유럽 몰락은 4가지 원인이 동시에 터진 결과입니다. 1번. 에너지 모델 붕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끊기니까 산업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2번. 전기차 전환 실패. 미래 산업에서 뒤처지면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3번. 정치적 파편화. 극우가 부상하고 기존 정당은 무너지면서 나라가 마비됐습니다. 4번. 미국 의존의 역설. 안보를 맡겼더니 발언권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은요. 남에게 기대는 순간 콧대는 꺾인다는 겁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기댔고 미국 안보에 기댔고 과거의 영광에 기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유럽 주식이나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럽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2번. 유로화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유로화 가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유럽 기업과 거래하시는 분들 거래처 다변화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럽 기업들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번. 해외 취업이나 유학 계획 있으신 분들 유럽 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유럽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럽의 실수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콧대 놓던 유럽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